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에민 스님. 강 휴식의 장.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찌어 상처받고 눈물 날 때,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쉬었다 가요. 나를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안타까웠던 이야기 다 헤어버리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떡볶이 오뎅 다 사먹어요. 평소에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서 웃긴 영화를 골라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여행을 떠나요. 그런 시간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에게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는 내가 가엾지 않은가요? 친구는 위로해 주면서 자신에게는 왜 함부로 대하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할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밤은 쉬세요.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의 비평에 상처받아 포기하지 마세요. 안티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즐기는 겁니다. 유머가 있을 때 여유가 생겨요. 유머는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즐거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살짝 노는 듯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일은 더욱 능률적으로 합니다. 잠깐 하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려 한다면 즐기면서 하세요. 한 가족이 낙엽진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아빠가 5살 배기 아들을 안아 올리자 아이는 아빠에게 뽀뽀합니다. 여유 갖고 돌아보면 이런 장면을 발견합니다. 삶 속에 작은 기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학교 앞에서 기다린 후 아이와 함께 둘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아이가 먹고 싶다던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이에게 행복한 기억이 됩니다. 고민이 있다면 햇볕을 쬐이며 걸으세요. 해 나온 날 걸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안정된 마음에서 고민의 해결책 쪽으로 향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답이 나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일로 인해 삶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천천히 봐야 해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놓으세요. 나 없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 살면서 그 마음을 느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외로운 나가 아니고 사람들 속의 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검증받고 싶어하는 욕망, 남을 진정으로 위하고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왜 바쁜가?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멈추고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쁜 것인가?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몸 밖의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이 내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마음은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게 여기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투사된 내 마음을 보고 우리는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가요? 내 마음이 투사된 세상을 내가 보는 것이라니. 얼마 전 법당 불사를 완공한 선배 스님이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당 공사를 하던 중에 지붕에 기와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어딜 가나 기와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루를 깔 때가 되니까 마루만 눈에 들어오고, 이 사실을 제 스스로 자각한 순간 깨달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각자의 마음이 보려고 하는 부분만을 보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눈을 통해 보는 한정된 세상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 우주 전체를 인식하는 건 아니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렌즈로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렌즈가 뭐가 필요해 라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찾는 그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대한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세상의 어떤 방향으로 향할까 하는 선택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내 마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한정돼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보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도 그렇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아름다운 일, 더러운 일이 본래 없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외롭다고 할 수도 있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스님으로 살랴 교수로 살랴 정신이 없습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하고 수행자이기도 한 삶을 살다 보면 바쁘게 느껴집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나 자신을 더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삶이 이렇게 바쁜 까닭은 내가 바쁜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진정 쉬고 싶다면 그냥 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내 마음을 현재의 시간에 온전히 가져다 놓으세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바쁜 마음은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는 생각일 뿐입니다. 현재의 마음이 와 있으면 지금뿐입니다. 이처럼 상념이 없는 지금은 바쁘지 않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의 원인은 내 안에 스스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합니다. 마음 따로 세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세상 탓하기 전에 마음의 렌즈를 아름답게 닦읍시다. 관계의 장.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배신한 사람,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세요.
그가 예뻐서가 아니고 내가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절대로 쉽지 않겠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용서하고 있겠다고. 그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자신도 용서하세요. 그리고 절하시고 기도하세요.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내려놓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놓게 됩니다. 그건 내가 놓는 게 아니고 예수와 부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신 거죠. 그분들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나를 위해 용서하세요.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닮아가듯이 그 대상을 마음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빨리 용서하고 쫓아내버리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내 가슴 속에 넣어두고 다닐 만큼 그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넣어두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손해보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한 것은 기억하지만 남들이 해준 것은 쉽게 잊기에 자기가 손해보며 산다고 느끼는 것이 알고 보면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던 상대가 나를 보고 합장을 하니 나도 합장합니다. 나는 상대의 거울입니다. 상대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에게 먼저 해줍니다. 누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해주면 다 돌아옵니다. 상대가 나를 해칠 때 지혜로운 이는 굽힐 줄 압니다. 받은 대로 똑같이 치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죠. 억울해도 참는 모습에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 삐진 후 그럴듯한 논리로 그 사람을 칩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면 세상이 나를 낮춥니다. 누군가와 자꾸 부딪히면 그 부딪히는 부분을 세상이라는 학교가 나에게 좀 더 닦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를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도 허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의 결점이 보이는 건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나쁘거나 좋거나 할 뿐입니다. 악한 사람도 나를 구해주는 은인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도 길을 가다 내 어깨를 치고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8, 9명 모이는 모임에 가면 나를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2, 3명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 2명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개개인에게는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견을 내 생각과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몇백, 몇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뭐하나요? 사람이 명품이 아니면. 배우자, 자녀, 친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할수록 관계는 틀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풀 때 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출발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닌 나의 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왜 상대가 나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는지,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오해를 하는지
이렇게 출발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본인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친구 말을 못 믿는 줄 아세요? 당신이 그 친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 역시 그 친구와 비슷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은 것은 사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사람에게는 행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가? 둘째,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혼자라서 외로운가요? 세상 모든 풀들의 잎새 하나하나마다 그 잎새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잎새를 향해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렴. 내가 보호해 줄게.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천사가 존재합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내 어깨 위에 천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나를 물지 않는 모기가 내 방에 들어와 이틀째 돈 것 중. 이것도 인연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이 관계들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배움이에요. 깨달았다고 해도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깨달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노력해야 할 것,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나 좋은 집, 고급차, 명품 옷이나 가방을 갖기 위해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하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나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좀 힘들더라도 내 주변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응원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어긋나면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외모나 좋은 집과 명품 가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친한 도반 스님과 같이 궤를 받고 보름 정도 배낭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이좋은 관계인지라 별 걱정 없이 여행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같이 다니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로 따로 여행을 다니다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여행을 하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에 혼자 다니면서 둘이 다니는 것의 장점들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기본 마음가짐은 첫째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날로 다루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옆에 붙어 있으면 탈이 납니다. 둘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면 고개를 숙이십시오. 살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경우 내가 나를 낮추면 일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지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 대결을 벌입니다. 저 같은 경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누구 종교가 과연 옳은지 논쟁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논쟁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선물, 칭찬 등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고받음의 연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삽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뭘 주었는데 뭔가 답을 받지 못하면 상대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고받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우리 개개인은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정서와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외적 조건에 투자를 하고 가꾸어야 하듯 인간관계라는 행복의 필수 조건을 가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왕산매경에서도 남이 내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도 당신의 스승이고 당신을 기쁘게 한 사람도 당신의 스승입니다. 외로우세요? 그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나는 그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관념으로 차 있지 않은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우리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 당신이 지친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가져다 줘요. 당신을 더 깊은 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에요. 항상 옳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옳은 이야기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망가지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김밥은 매끈하게 썰어진 몸뚱이 것보다 맨 끝 자투리가 푸짐하니 맛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덜하고 허술한 구석이 있어야 매력이 있어요. 왜 그와 대화하면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지켜야 할 예의 안에 갇혀서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욕하면 자기를 낮추십시오. 30초만 자존심을 버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본인이 불행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이 불행하니 나오는 말도 가시가 돋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은 비난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콤플렉스와 연결됩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불행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애처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 말이 좋았던 시절의 기억마저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하게 되면 상대방도 아픈 마지막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다고 떠난 사람에게 가장 멋있게 복수해주는 길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 그 사람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당신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수한다고 그가 불행해지길 바라고 질투한다면 그 악연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때 너무 미안해집니다. 복수는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음악도 계속 들으면 질립니다. 하지만 잊을만 할 때 또 다시 들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음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음악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일단 자신의 것을 많이 베풀어요. 반대로 덕없이 원칙만 따지며 남을 부리려 하면 결국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주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재물을 숨겨두는 방법에 대해 쓰셨어요. 무릇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은 베품만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숨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내쉰 숨은 다시 타인에게 들어가 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 따로 행복해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사고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온 우주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감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3강 미래의 장.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완전 속았다. 80년대 말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나는 생애의 가장 큰 실망과 분노를 경험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1, 2등은 아니었어도 잘하는 축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담임선생님께 다른 반 친구처럼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일반 고등학교를 추천했다. 그래서 나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반 배정을 받기 전에 나는 제2 외국어를 독일어로 할 것인지 불어로 할 것인지 이과인지 문과인지 선택하라는 질문지를 받았다. 아는 형의 조언에 따르면 그 학교는 전통적으로 이과 독일어 반이 성적이 좋다고 했다. 나는 적성이 문과에 가까웠다고 생각했기에 문과 독일어 반을 선택했다. 그런데 입학식 첫날 신입생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독일어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본인은 독일어보다는 불어가 더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무리 독어 교사라도 자식들에게만은 만큼은 불어를 가르치겠다고 하시며 45분간 불어 예찰론을 펼치셨다. 그래서 나는 불어로 바꾸었다. 그렇게 나는 속고 속았다. 막상 반 배정을 받고 보니 현실은 달랐다. 15반 중에 불어반은 2반뿐이었고 예상대로 그 2반은 성적이 낮았다. 이 사실은 수업에 들어오는 여러 과목 선생님들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다. 선생님 당신 스스로도 강남에 있는 파라군이 아닌 강북 변두리에 있는 학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싫으셨던지 우리를 강 건너 학교 아이들과 비교하셨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자니 우리 반 아이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때부터 패배자로 낙인 찍힌 기분이 들었다. 나는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뒤처진 느낌이었고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바보 취급을 받고 재빠르게 주소를 옮겨 파락군으로 학교를 배정받거나 선생님들의 그 어떤 꿰매도 넘어가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내 실망은 시작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생활이 계속되자 입시 교육이 가져다주는 실망은 단순히 학교가 좀 좋지 못하다 아니면 다른 반에 비해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점 이상의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재능이 있으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무시되었고 그저 선생님들이 퍼주는 지식을 얼마나 빨리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가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초겨울에 난로를 떼자 학교 굴뚝으로 조개 타는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그걸 보니 나는 마치 공장에 있는 것 같았다. 학교는 정형화된 기계에서 우리를 똑같이 찍어내려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현재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이라고 해서 미국 교육이 더 우수하다거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고 싶진 않다. 단지금 숨막히는 현실에서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등수로 점수로 매기고 그걸 강요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측정하려 한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내 삶의 방향대를 내 스스로 잡고 가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답습하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생각들을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남들이 가르쳐주거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다. 예전에 나처럼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 요즘이다.